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어제 말씀해 주셨던 연쇄상 구균 그게 미국에서도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영국 비롯해서 유럽에서 그 예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서도 지금 네.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연쇄상 구균, A군 뭐 이건데 이제 이게 또 친입성이 있고 비친입성이 있는 네.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친입성 이건 네. 모양인데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워싱턴주,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같은 데서 올해 유행 시즌이 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네. 텍사스 아동병원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아동병원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 2개월 사이에 말씀드린 그 친입성 A군 그 연쇄상 구균 그 감염 의심 환자가 한 60명 정도 이게 네. 예년에 한 4배라고 합니다. 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런 걸 좀 의사들이 걱정을 한다. 그래서 계속 좀 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성홍열 같은 거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제 드물지만 이제 감염돼가지고 박테리아가 이제 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폐렴이라든가 폐혈증 같은 2차 감염이 네. 돼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제는 아동 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보니까요. 건강한 성인도 그 감염될 수 있고 특히 65세 이상하고 기저질환자는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뭐 열도 나고 인후염도 있고 증상이 이렇죠? 예. 네. 지금 이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네.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네. 미국 CDC도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데 네.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그러니까 면역력 약화가 됐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독감도 요즘에 또 굉장히 그렇죠. 극성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그 종합적으로 연계된 것 같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그 콜로라도 그 의과대학 교수는 어린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이 중증 A군 연쇄상 구균 침입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 비친입성 이런 A군 연쇄상 구균 침입은 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친입성은 굉장히 네.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이게 건강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 이 전염병 문제가 예. 이게 갈수록 더 큰 예. 문제가 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얘기할 때도 이게 3년 이상 이렇게 갈 거라는 네. 생각을 못했죠. 상상도 네.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네. 중국도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주실까요? 중국은 뭐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당국에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는 걸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당국이 방역 정책의 중심을 감염 방지하고 통제해서 의료 처치로 전환했다 이렇게 선언을 네. 했습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여기가 이제 총사령탑인데 어제 회견에서 이런 방식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신규 확진 이런 것보다는 위중증자 중심으로 감염자 치료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하기를 진짜 고대하고 있었는데 당장 그렇게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근 3년을 제로 코로나 틀어막다가 네. 이제 풀어놓으니까 네. 이런 뭐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그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네.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비자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중국 당국이 예. 참 좀 씁쓸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대사관은 이것 때문에 지금 업무에 지장이 있다. 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도 그렇고 뭐 총영사관 몇 군데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네. 그냥 그 비자 발급은 안 하고 그 미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위한 영사 업무만 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중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또 봉쇄될지 모르니까 한 14일치 정도 생필품을 미리 비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대사관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도 언제 어떻게 또 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나 봅니다. 중국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한창 그 중국에서 심할 때는 그 대사관 그 가족하고 그 필수 근무자만 남겨놓고 고국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아마 하려고 했는데 네. 중국 당국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그때 좀 주춤했던 모양입니다. 네. 조금 좀 신중하게 네. 요즘에 이제 미중 관계가 조금 좀 해빙 무드로 가니까 예. 그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그런 조짐입니다. 네. 백악관도 뭐 비상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백악관이 네. 그 아직 뭐 백악관에서 발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외신들이 이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그
그 무료 키트를 한 6억 개인가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산이 다 달렸든지 올 가을부터 슬그머니 중단을 했는데 이 소식통 얘기를 보니까 동절기를 대비해서 이거를 다시 공급하는 거를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량 백신 네. 미국도 잘 안 맞는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그 최근에 그 새로운 그 하위 변이의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접종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인데 그렇죠. 소통 얘기는 이건 미국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거기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 뭐 6억 개 이렇게 하면 그게 많이 비싸지 않더라도 뭐 돈이 그 좀, 당시에도 예. 몇십억 달러라는 예, 뭐 그렇게 얘기가 될것 있었거든요. 같은데요. 예. 좀 다른 얘기 코프 15 그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이 요새 코업이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예, 예.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이제 19일까지 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몬트리올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 말씀드렸죠. 개도국하고 선진국 간의 네. 어떤 그런 뭐 이런 뭐 예. 비용 문제인데 네. 역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그 걸림돌이 개도국 보호기금 조성하는 겁니다. 네. 그저께 그 외신 보도를 보면요. 전문가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개도국들이 뭐가 잘 안 됐는지 그냥 퇴장을 해버려가지고 시작이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게 돼야지만 이제 환경장관들이 이제 결정을 예, 하는데 예. 지금 저 가장 그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인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육지하고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특히 네. 이제 이 지역은 개도국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진국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브라질이 총대를 맨 모양입니다. 네. 브라질이 이른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대표해서 이제 패키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초안이 보면은요. 전 세계 GDP 한 1%에 해당하는 최소 한 1,000억 달러를 매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000억 달러요. 1,000억 달러는 귀에 익으시죠? 전에 네. 그 기후 협약에서도 예. 1,000억 달러씩 주기로 했는데 예. 안 했죠. 예. 안 했죠. 1,000억 달러. 생물 다양성 네.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또 돈. 네. 그렇죠. 문제. 항상 돈이 걸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네. 그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 그러니까 이제 지난 7일에 개막이 됐는데 그 전에 전 세계가 자연하고 전쟁 중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 인구가 이제 그 시점에서 80억 명을 넘었는데 아기들이 태어나는 건 자기도 참 좋은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지구가 그만큼 더 부담을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지구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추세면은 지구에 지금 이제 한 800만 종의 여러 가지 생명체가 네. 있는데 한 최소 100만 종 이상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이 사는 행동 패턴을 바꿔서 자연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협약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원래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은 네. 1992년에 유엔 네. 협약으로 네. 이제 채택이 돼서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쭉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본격적인 그 실행 이제 뭐 그 실행 네. 계획을 마련을 네.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육지와 바다의 30% 보호하고 네.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이번 그 COP15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공해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유럽 연합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 네. 점잖게 좀 중국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들썩였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이 이런 유엔 관련 협약을 주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네. 중국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장관급 회의 앞서서 했던 데서 중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만큼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금 뭐 글쎄요. 원래 이 회의는 재작년에 중국 그 쿤밍에서 하려고 했는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네. 연기가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뒤늦게 열리는 겁니다. 예, 뭐 말은 맞죠. 왜냐하면 개도국들이 개발 안 한 거를 개발 못하게 하고 보존하라고 하니까 네. 자기들은 다 개발하고 그러니까 돈 달라는 게 맞긴 한데 잘 주질 않는 거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물 다양성 그걸 예. 해서 이제 거기서 그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 뭐 예.
쓰고 나서 그 이익 나오는 걸 그렇죠. 자동 배분하는 예, 그것도 그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인데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참 매사가 쉽지가 않네요. 매사가 돈이 문제입니다. 네, 예. 그렇죠. 문제입니다. 기승전. 네. 중국한테 뭔가 책임감도 좀 심어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유가상한제 얘기는 좀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러시아 쪽에 얘기가 있나 봐요. 그동안에 러시아가 우리 가만 안 있겠다고 계속 이제 엄포를 놨는데 네. 푸틴이 드디어 이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어제 크렘린궁에서 이제 전략개발 국가 프로젝트 회동이라는 걸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국민 TV 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얘기는 절대로 이제 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대로 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식으로 우리가 우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 이거 무슨 뭐 전자 플랫폼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좀 아직은 좀 네.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유럽에 대해서. 네. 대신 아시아 공급, 특히 천연가스 공급을 2025년까지 한 490억 입방미터로 늘리고 2030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880억 입방미터 연간 기준이겠죠.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이걸 위해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그 실험 나를 항만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가스관 같은 거 네.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이제 외신 분석을 보면은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를 특히 유럽에 많이 팔아왔고 LNG를 상대적으로 좀 덜 했는데 이제 푸틴 얘기는 LNG도 대폭 개발을 해서 이것도 한 뭐 연간 많게는 한 700억 입방미터 쪽 정도 해서 이건 이제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요. 네. 아시아 쪽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아시아한테 많이 주겠다 그러네요. 이제 유럽에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요. 안 팔리니까. 예, 참. 유가 그 상한 60달러? 60달러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예. 네. 그런데 로이터가 보도를 한 걸 보니까 뭐 예상대로 그렇게 뭐 서방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인도가 또 어부지리를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랄유가 이제 자기들 그 네. 대외 수출 기본유인데 지난 5일에 그 서방 상한제가 발효되고 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인도가 이걸 아주 대거 사가는 모양입니다.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지금 러시아가 열심히 구축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아시아라는 겁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일부 거래액 이제 보험료하고 선박 운임까지 이제 포함해서 인도 항구에 도착하는 우랄유 가격이 이 유가 상한제 적용하기 전에는 지난 11월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한 그 스프레드가요. 이제 네. 그 한 10달러에서 11달러 정도까지 이제 낮춰서 팔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춰서 15달러까지 더 낮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생산가 이하로 파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가요? 건데 예. 그래도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예. 기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달러가 지켜지고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켜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60달러에 싸게 유럽으로 가진 않고 네. 전부 이제 인도나 인도 쪽으로 많이 아시아 쪽으로 간다. 해서 예. 러시아가 이제 출혈 판매를 한다는 거죠. 글쎄 예.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예. 일단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달러로 낮춰놓으면 니네들은 안 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유가 상한제를 입에 올리는 나라에게는 뭐 안 주겠다 그랬죠. 절대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우전 인도만 지금 신인한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다음으로 이제 인도가 석유를 네. 많이 수입하는데 네. 우선 러시아에서 인도는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인도 정유업계가 그 정유 시스템이 러시아 원유 처리하는데도 적합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리고 또 인도는 러시아 업체들이 제공하는 선박하고 보험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 최소 한 370만 톤을 벌써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라크를 제치고 가장 많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을 했는데 사실 인도가 좀 이리저리 자우전 뭐 신바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인도가 인도, 그러면 네. 이걸 많이 사니까 다른 거는 뭐 어쨌든 좀 덜 사겠네요. 어디선가는. 예.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 지금 뭐 이 또 이 묘한 또 이 저 기싸움이 있는데요. 네. 노박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네. 그 베네수엘라 석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제 미국에서 제재하니까 네. 서방들은 다 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 이 사람 얘기는 우리는 계속 있었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증산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그 석유 프로젝트에도 이거 연결시키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구차 제재 하는 걸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오늘 새벽에 AP통신은 유럽연합이 구차 제재를 승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은 예. 그 유럽연합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그거 아니다.
아직까지 뭐 큰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네. 이런 데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 아주 이런 또 이 소통 기싸움도 합니다. 저는 예. 치열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은가 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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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미국이 예. 계속 저렇게 하니까 하니까.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었죠. 예, 그렇군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EU 쪽에서 뭐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그래도 나름 미국이 좀 유럽연합은 좀 생각해 준 것처럼 예, 그렇게 좀 저희가 인식을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아닌 하고. 모양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 폰데어 라이엔 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저께 유럽의 본회의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물론 미국하고 유럽연합 간의 무역 전쟁은 안 된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하지만 미국이 끝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식의 유럽식 IRA로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제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 보조금 규제 완화. 지금 유럽연합은 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왔거든요. 이게 어떤 그 차별 행위라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또 공공투자, 이제 이런 청정에너지 쪽에 공공투자를 확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이런 의존을 이제 탈피하자는 겁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IRA에 대한 얘기도 많이 네. 나온 거죠. 지금 오늘 브뤼셀에서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네. 이제 그 전날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 얘기는 바이 아메리칸 기조, 그 다음에 차별적인 감세 혜택, 이제 전기차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같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IRA가 이게 이제 인프레 차별법이 이 인프레 감축법이죠. 감축법. 네. 차별법 같이 된 거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예, 크다. 거듭 예,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럽식으로 대응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그 청정 기술에 기반한 어떤 산업 근본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게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 보조라든가 감세를 더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만든 건 미국에서 보조금 주고 유럽은 유럽에서 예.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우리도 참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지난 9월에 그 연례 시정 연설을 하면서 이른바 유럽 주권 펀드를 만드는 게 어떠느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의 그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식으로 기업 지원하자는 건데 내년 여름쯤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중기 지출 예산안 그걸 내놓는데 그때 아마 이걸 포함시킬 모양입니다. 네. 참 이거 우리한테는 죽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 뭐 이런 환경도 좀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네. 그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쪽으로 확실하게 틀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뭐 소통들 얘기는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이제 연말까지 그 전기차 차별 그 세 환급하는 네. 조항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예. 유럽연합이 기다리다 이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네. 우리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유럽연합 역시 미국이 계속 그냥 립 서비스만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집행위원장이 강하게 아주 작심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실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미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할 때 뭐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제 목전에 우리나라 그렇죠. 상황이 네. 중요한데 특히 자동차 업계 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그 현대차 미국 그 법인의 그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 이제 미국 네.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는 식의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네.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지금 조지아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참석자가 물어보니까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려야지만 공장이 완공될 시점에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 차별법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공장을 계속 건설을 하는 게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 조금 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차 공장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 사람 얘기는
그 지원자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거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고용이라든가 생산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피해를 본다면 과연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덧붙여서 멕시코는 분명히 인건비, 생산비가 모두 싼 거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뭐 아주 걱정이 강한-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게 네. 제대로 안 되면 그걸 네. 다 지키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서도 네.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아차 조지아 공장하고 엘라바마 그 현대차 공장에서 네.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의회 행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열을 했는데 우리 고충을 매우 공감하고 있다. 네. 글쎄 뭐 그 공감은 뭐 계속 했죠 그동안에. 예, 우리 기업들이 뭐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 사람도 이런 약간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미 공장 기공식을 했고 예, 부지 정비도 끝나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청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 요청하는 거는 미국이 원했던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거다. 아, 참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몇 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예, 글쎄, 이게- 진짜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 어렵습니다. 같습니다. 참 예. 어렵습니다. 네. 일본 그 GDP 뭐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요. GDP가 이제 일본 1인당 GDP가 대만과 한국의 추월을 곧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일본 언론 보도인데 일본 경제연구센터라는 곳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35개 나라의 그 2035년까지 그 GDP 전망을 이렇게 네.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꽤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IMF도 그렇고 유엔은 뭐 보면은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일본 GDP가 우리나 대만보다 훨씬 높은데요, 아직도. 네, 지금 이 센터가 이번에 내놓은 걸 보니까요, 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예측보다 우리하고 대만이 일본 GDP를 따라잡는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질 것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7년, 대만은 2028년에 일본을 따라잡을 걸 이렇게 봤는데 네. 이번에 나온 새 보고서를 보니까요, 대만은 올해 일본을 제치고 우리는 내년에 일본을 제칠 것 같다. 이렇게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엔화 약세가 굉장히 큰 이유 확실히. 같다. 네. 그러면서 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올해 한 20% 가량 떨어졌는데 원화하고 대만 달러 가치는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전환 같은 데서도 행정 부분에서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좀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환율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는 자국 통화로 그냥 계산을 하고 그걸 그렇죠. 달러로 그냥 환산해 버리고 쫙 비교하니까 10%가 변하면 지금 일본이 1인당 GDP가 약 4만, 한국이 뭐 3만 5천, 대만이 뭐 3만 2천 이러면 그 차이가 얼마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환율이 정도는. 10% 차이 나면은 네. 뭐 3,500 차이니까 되게 환율의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봐시긴 합니다. 뭐 GDP 가지고선 경제를 비교하는 게 이제는 조금 낡은 사고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지 지금까지는 그 절대 비교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격세지감이긴 하네요. 많이 이런 차이 네. 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GDP가 많아진다. 참 글쎄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1인당 GDP고 네. 그 이제 그렇죠.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뭐 2배, 그렇죠. 3배 되니까 전체 GDP는 아직도 두세 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연구센터 그 분석을 보면요. 그 노동 생산성도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그 2020년대 1인당 GDP를 한 약 5%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반해서 일본은 2%포인트밖에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노동 생산성이 한국과 대만이 더 일본보다 높은 좋다, 걸로 높다. 그렇게 비교를 네,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일본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그렇죠. 됩니다. 네. 일본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방심을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실 거고요. 기사가 나와서. 또 그리고 네. 이제 그 이 센터에서 이제 중국하고 또 네. 일본 GDP를 비교를 했는데 네. 네. 그 2035년까지 중국 GDP가 미국이요. 미국과 중국 예, 예. 누가 1등이 되느냐. 예. 예.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내놓은 그 예측에서는 2033년쯤 되면은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걸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 짐작하시겠지만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네. 올해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뭐 IT 부문 비롯해서 막 집중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같은 거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영향이 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지금 뭐 인구 대국이지만 중국도 인구가 결국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같은 것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클 것 같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어쨌든 한 2035년 근처에서 한번 비슷해지지 않느냐 하는 네, 그렇게 예측인 거죠. 봤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예측도 있지만 여기저기 보면 절대로 중국이 단 한 번도 미국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측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10년 후의 일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경제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네. 소식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선재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